김정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서늘한 가을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은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에 온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온다고 했다. 정순이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준비했다. 냉장고를 열고 정갈이 담아둔 반찬들을 꺼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부터 준비했다. 콩나물을 다듬으며 정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민수가 어릴 적 콩나물을 싫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콩나물찌개를 찾기 시작했다. 성장기라 그런 거야 하며 매일 끓여줬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락도 쌌다. 대학교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만큼 일했다. 정순이는 남편을 일찍 잃었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청소일, 음식점일, 가끔은 밤늦게 공장에서도 일했다. 아들에게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성적도 좋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며 열심히 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정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아들도 자리를 잡았고 자신도 조금은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다. 정순이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상대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였다. 첫 만남에서 수진이는 예쁘고 상냥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정순이와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민수가 소개할 때도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이는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민수가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순이는 최선을 다했다. 예단비부터 신혼집 보증금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민수에게는 짐이 되지 말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정순이는 정말 기뻤다. 아들이 예쁜 신부와 함께 새 출발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신부 측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정순이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었고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수의 연락이 부쩍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안부를 물었다. 이제는 한 달에 1번 겨우 연락이 왔다. 그마저도 짧고 형식적이었다. 정순이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신혼이니까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아들 부부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친구들은 며느리 자랑을 하며 손자 이야기를 했다. 정순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움츠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다. 수진이와 함께 집에 놀러 가겠다고 했다. 정순이는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컸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뒀다.
집안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청소했다. 새 이불도 준비하고 방도 정리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다. 정순이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네모나게 썰었다.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다. 민수와 수진이는 오후에 온다고 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정순이는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옛날처럼 다정한 모자지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정순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오후 2시쯤 현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정순이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봤다.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드디어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먼저 보였다. 예전보다 조금 살이 쪘지만 건강해 보였다. 정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뒤로 수진이가 따라 들어왔다. 수진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코트도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다. 정순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와라 수진아. 정순이가 다정하게 말했다. 수진이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민수야 많이 추웠지. 정순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어색해 보였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 앉으라고 했다. 정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하던 녹차를 우렸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놓았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정순이가 차를 내오자 고맙다고 인사도 없었다. 그냥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러더니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이 차 너무 쓴데요. 수진이가 투덜거렸다. 정순이는 당황해서 설탕을 가져올까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컵을 탁자에 놓고 다시 핸드폰을 봤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듯 웃었다. 수진이가 원래 차를 잘 안 마신다고 변명했다. 정순이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처음 온 곳이라 어색할 수 있다. 정순이는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했다. 수진이에게 일은 어떠냐고 물어봤다. 수진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 일요일인데 무슨 일 얘기해요. 말투가 무뚝뚝했다. 정순이는 괜히 물어본 것 같아 움츠러들었다. 민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셨다고 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왔다. 먼저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손맛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찌푸렸다. 된장찌개네요. 수진이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다. 저 이런 향신료 냄새 잘 못 맡아요. 정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향신료라고 했나? 된장찌개가 향신료 냄새라니. 정순이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참고 다른 반찬들을 계속 내왔다. 깍두기와 시금치나물도 준비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떤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며 좋아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밥 몇 숟가락만 먹고 그만뒀다.
정순이는 수진이가 입맛에 안 맞나 싶어 걱정했다. 다른 음식을 해줄까 물어봤다. 하지만 수진이는 괜찮다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에만 집중했다. 식사 중에 정순이는 며느리와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수진이의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을 피했다. 그냥 잘 지내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뜻이 역력했다. 정순이는 더 묻기가 어려워졌다. 민수가 중간에서 애쓰는 게 보였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정순이는 아들이 불편할까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가 아직 어머니께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결혼한 지 벌써 6달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라니. 앞으로 관계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민수에게 언제 집에 갈 거냐고 물었다. 아직 오후 3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가려고 했다. 정순이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민수는 조금 더 있다가 가자고 했다. 어머니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대화라도 더 하자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에 가서 할 일이 많다고 재촉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다음에 더 오래 있겠다며 일어났다. 정순이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가 말했다. 다음에는 외식하는 게 어때요?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힘드실 텐데.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다르게 들렸다. 정순이는 집밥이 별로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거부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며느리 앞에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어머니를 안아줬다. 그때 잠깐이나마 예전의 다정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수진이가 기다린다는 시선이 느껴졌다. 민수는 서둘러 인사하고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아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뭔가 아쉬웠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정순이는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는 정말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예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정성도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과연 민수가 정말 행복할까? 수진이 같은 사람과 살면서 진짜 좋을까? 정순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1달이 지났다. 민수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물어봤다.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형식적인 연락이 왔다. 정순이는 외로웠다. 친구들과 만나도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입이 무거워졌다.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가 잘한다며 자랑을 했다. 정순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옆집 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정순이보다 2살 많은 친구였다. 며느리 둘을 두고 손자까지 있는 복받은 사람이었다. 순자가 정순이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정순아 오랜만이네. 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너희 민수 결혼한 지 제법 됐는데 며느리는 어때? 정순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괜찮다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순자는 정순이의 표정을 눈치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커피라도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근처 다방에 앉아 정순이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했다. 순자는 혀를 끌끌 차며 듣고 있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래.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때처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무 심하면 문제지. 정순이는 순자의 말에 위로가 됐다. 자신만 유난히 예민한 게 아니구나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다. 이런 며느리와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니.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정순이는 반가워서 뭔 일이냐고 물었다.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한 것 같아 기뻤다. 수진이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다. 임신은 아니고 그냥 쉬고 싶다고 해서 그만뒀다고 했다. 그래서 당분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했다. 정순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정순이는 당황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벌써 직장을 그만두다니. 임신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거절할 수는 없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민수는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고 했다. 수진이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만이라고 했다. 정순이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민수 혼자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혹시 수진이가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정순이는 매달 100만 원을 송금했다. 자신의 연금에서 나가는 돈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서 1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났다. 민수에게 수진이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좋은 자리를 찾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정순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정말 취업할 생각이 있는 건가 의심스러웠다. 그냥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민수는 아내를 감싸고만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수 부부를 길에서 봤다. 정순이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다. 저 멀리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걸어가는 게 보였다. 정순이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진이가 또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옷도 전에 본 적 없는 비싼 브랜드였다. 신발도 반짝반짝 새 것이었다. 정순이는 충격을 받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놓고 수진이는 명품을 사고 다니고 있었다. 정순이가 보내준 돈으로 사치품을 산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서 정순이는 화가 났다. 자신은 생활비를 아껴가며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다녔다. 이건 너무 심한 일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다. 며느리를 감시하고 다닌다고 오해받을까봐 걱정됐다. 그리고 민수가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귀기로 했다. 며칠 후 민수가 또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수진이가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취업도 안 하면서 성형수술까지 받겠다니.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 말이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다. 민수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가 일부터 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성형수술이 지금 꼭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수진이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자신감이 생기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다.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다. 수진이의 말이라면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정순이는 성형수술비까지 보태줬다. 이제 자신의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사라져갔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었다. 취업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았다. 정순이는 자신이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태도였다. 예전처럼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이 원하지 않는다며 집에도 잘 오지 않았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훨씬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정순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남처럼 대하고 있었다. 며느리 때문에 모든 게 변해버렸다. 추석이 다가왔다. 정순이는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 온 연락은 예상과 달랐다. 올해는 수진이 친정에서 추석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을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정순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며느리는 시댁에서 추석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다. 특히 결혼 첫 해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관습을 무시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민수가 아내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었다. 정순이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석에 아들이 못 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결혼 첫 해 추석을 친정에서 보낸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화낼 힘도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상처를 받아서 무감각해진 것 같았다. 그냥 혼자서 추석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추석 당일 정순이는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다.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상이었다. 혼자서 절을 올리며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순이가 중얼거렸다. 민수가 어머니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텐데.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제대로 말했을 텐데. 차례를 지낸 후 정순이는 텔레비전을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정순이는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서글펴졌다. 오후에 순자가 찾아왔다. 아들 며느리들이 차례를 지내고 간 후였다. 정순이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왔다고 했다. 정순이는 순자가 고마웠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달라졌다고 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순아, 너는 너무 착해. 순자가 정순이의 손을 잡았다. 민수한테 제대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과 더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지금도 연락이 뜸한데 더 멀어질까봐 무섭다고 했다. 그냥 참고 살겠다고 말했다. 순자는 안타까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가정사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순이가 걱정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될 텐데.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했다. 추석 잘 보냈냐고 안부를 물었다. 정순이는 잘 보냈다며 대답했다. 섭섭하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다. 민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다음에는 꼭 함께 보내자고만 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다. 통화를 마치고 정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 다정하고 효성스러운 민수는 어디 갔을까? 수진이와 결혼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봤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사진부터 졸업식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민수는 항상 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준 사진도 있었다. 중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여행 간 사진도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어머니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대학교 입학할 때 기뻐하며 포즈를 취한 사진도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민수는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정순이와 민수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정순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수진이와 결혼한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정순이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수진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아들 부부를 위해서 돈도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도 관계는 나빠지기만 했다. 문제는 수진이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였다. 예의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요구만 많았다. 그런 며느리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민수였다. 아내의 편만 드느라 어머니는 뒷전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대로 따랐다. 정순이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됐다. 자신의 노후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국 혼자 남겨진 것 같아 허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은 아들이었다. 언젠가는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민수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한 말이었다. 순자의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정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 민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해서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려고 해서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도 잘 안 간다고 했다고 한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 자신이 언제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수진이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런데 민수는 어머니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더 충격적인 건 간섭한다는 말이었다. 정순이는 아들 부부의 생활에 끼어들려고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해서 연락도 잘 안 했다. 그런데 어떻게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평생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잘못하면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정순이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다음 날 정순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자고 했다. 민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순이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민수는 바쁘다며 전화로 말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고 고집했다. 결국 민수는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정순이는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아들과 둘만 해야 할 이야기였다. 며느리가 있으면 제대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다. 주말이 되기까지 정순이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제대로 전달해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주말 오후 민수가 집에 왔다. 혼자 온 것을 보니 다행이었다. 정순이는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다. 정순이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요즘 너와 수진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했다. 결혼 후에 아들이 많이 변했다고 했다. 예전처럼 어머니를 챙기지 않는다고 했다. 민수는 바로 반박했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부터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정순이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이 언제 수진이를 싫어했느냐고 물었다. 오히려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돈도 아낌없이 도와줬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태도가 문제라고 했다. 수진이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본다고 했다. 집에 와서도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수진이가 시댁에 오기 싫어한다고 했다. 정순이는 억울했다. 자신이 언제 며느리를 무시했단 말인가. 오히려 눈치 보느라 조심스러워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 민수야, 어머니가 언제 그랬는지 말해봐. 정순이가 간절하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민수가 애매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어머니 앞에서 편하지 못하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정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분위기라니 무슨 말인가. 자신은 며느리에게 상냥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수진이가 무례하게 굴었는데 말이다. 그럼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첫날부터 인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 음식도 거들떠보지 않고 핸드폰만 봤잖아. 민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수진이가 원래 내성적이라고 변명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색해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똑같다고 했다. 오히려 더 무례해졌다고 했다. 추석에도 친정에 가겠다며 시댁을 무시했다고 했다.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추석 이야기를 꺼내니까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순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돈 이야기도 해야겠어. 정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줬어. 그런데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다니더라.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언제 그런 걸 받느냐고 물었다.
정순이는 시장에서 우연히 봤다고 했다. 새 가방에 새 옷에 새 신발까지 신고 있었다고 했다. 그건 오해일 거야. 민수가 서둘러 변명했다. 수진이가 예전에 산 거일 수도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분명히 새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받겠다고 해서 그 돈도 줬다고 했다.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이다. 민수는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말이 맞다면 수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를 믿고 싶어 했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정순이는 아들의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알아야 해.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수진이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시어머니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해. 그리고 너한테는 어머니가 나쁘다고 말하고 다니지. 민수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순이는 계속 말했다. 순자가 전해준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민수가 회사에서 어머니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한 말이 어머니에게 들어간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변명하려고 했다.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했다. 정순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간섭쟁이라고 말하고 다니는구나.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다고 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이미 상했다. 순간적으로 한 말이라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다. 아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된 기분이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민수가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단호했다. 앞으로는 돈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연락도 필요할 때만 하자고 했다. 민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났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양쪽 다 잃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간청하듯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많이 상했다고 했다. 수진이도 어머니를 싫어하고 너도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각자 살자고 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 생각도 났다. 집에 가서 오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국 민수는 어머니를 달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정순이는 아들이 나간 후 한참 동안 울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다. 평생 의지하던 아들마저 잃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다. 그동안 속에 쌓였던 말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지만 편안했다. 적어도 거짓말하며 살지는 않아도 됐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사흘 후 정순이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순자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알려준 소식이었다. 민수와 수진이가 이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이야, 정순아.
순자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는데 민수가 며칠째 술만 마신다고 해. 그리고 이혼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야. 정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지 겨우 사흘 만에 이혼이라니. 설마 그날 대화 때문은 아닐 테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운 건 아닐까? 민수가 집에 가서 수진이에게 어머니 말을 전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아들의 결혼을 망친 셈이었다. 정순이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불안함이 커져갔다. 정순이는 민수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직접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야 했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눌러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없었다. 정순이는 계속 벨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민수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않은 것 같았다. 수염도 자라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정순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음식 찌꺼기도 그대로 있었다.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 정순이가 물어봤다. 민수는 나갔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해장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었지만 재료가 없었다.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이고 싶었다. 아들이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았다. 민수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순이가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이 다 맞았어요. 민수가 힘없이 말했다. 수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예요. 정순이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렴. 정순이가 다정하게 말했다.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집에 와서 수진이와 대화를 했다고 했다. 어머니가 한 말들을 수진이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정말로 어머니 돈으로 명품을 샀는지, 성형수술도 취업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받고 싶어서 받은 건지. 처음에는 수진이가 부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했다고 했다. 어차피 시어머니 돈인데 뭘 어쩌겠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취업할 생각도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결혼하면 남편이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순이는 듣고만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까 기가 막혔다. 수진이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 욕을 마구 했다고 했다.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민수도 별 볼 일 없다고 했다고 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다고 했다.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수진이와 큰 싸움을 했다고 했다. 결국 수진이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 친정에 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이혼하자는 문자만 보냈다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정순이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떠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며느리와는 가족이 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민수야, 이혼이 답일까?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미 끝났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결혼한 거였어요. 민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진이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했다. 지금도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휴대폰을 몰래 봤을 때 의심스러운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했다. 정순이는 말을 잃었다. 수진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일 줄 몰랐다. 단순히 버릇없고 게으른 정도가 아니었다. 정말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처음부터 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수진이에게 속아서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정순이는 아들을 안아줬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자책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수진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다고 했다. 정말 바보 같았다고 자신을 탓했다. 정순이는 아들을 위로했다. 사랑하면 눈이 멀 수도 있는 거라고 했다. 민수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아들과 함께 집을 정리했다. 소주병도 치우고 바닥도 닦았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줬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밥을 먹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울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고 했다. 수진이는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상 배달 음식이나 외식만 했다고 했다. 그것도 비싼 음식만 골라서 시켜 먹었다고 했다. 한 끼에 몇만 원씩 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했다고 했다. 민수 혼자 버는 돈으로는 버거웠지만 참았다고 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 수진이는 민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것이었다. 시어머니 돈까지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어머니가 나쁘다고 세뇌시켰다. 정순이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도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이중으로 배신당한 기분일 거였다. 며칠 동안 정순이는 아들을 돌봤다. 제대로 된 음식을 해서 먹였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민수도 점차 기운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다. 그리고 이혼 절차도 복잡할 것 같았다. 수진이가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일주일 후 수진이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정순이와 민수는 그 조건을 보고 기가 막혔다. 수진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다. 우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신혼집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달라고 했다. 결혼 준비금으로 들어간 돈의 절반도 돌려달라고 했다. 심지어 정신적 피해까지 주장하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민수는 어이가 없다고 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위자료를 왜 주느냐고 했다. 오히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파트도 대부분 자신의 돈과 어머니 돈으로 산 건데,
변호사는 수진이 측에서 민수의 어머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언제 수진이를 간섭했단 말인가. 오히려 수진이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수진이가 제출한 증거들이었다. 정순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제출했다. 그리고 몇 번의 통화 녹음도 있다고 했다. 물론 맥락은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했을 것이었다. 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수진이의 불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 돈을 사기친 것도 증명하기로 했다. 쉽게 당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수진이 측에서 계속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민수가 가정폭력을 했다고 거짓 주장도 했다. 물론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그런 와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수진이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수진이보다 10살 많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수진이는 그 남자의 정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혼할 생각이 없자 민수와 결혼한 것 같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편을 구하고 동시에 바람까지 피우려던 것이었다. 정말 악독한 계획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더욱 분노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다. 수진이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산이었다. 정순이도 충격을 받았다. 수진이가 단순히 게으르고 버릇없는 정도가 아니었다.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수진이는 불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뻔뻔했다.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했다. 자신의 인격이 모독당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다. 수진이의 불륜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 돈을 사치한 증거도 정리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준비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정순이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수진이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하고 다녔다. 정순이는 갑자기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됐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며느리를 못살게 굴어서 이혼시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말도 퍼졌다. 심지어 민수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순이는 억울했지만 해명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다. 정순이의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친구 순자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순이가 정말 며느리에게 심하게 했던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하겠냐고 했다. 정순이는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의심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제는 동네 장보기조차 부담스러웠다. 정순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민수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일 줄 몰랐다.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다.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새로운 수를 썼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물론 며칠 후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소송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가정폭력을 했다는 허위 신고도 했다.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민수는 분노했다. 수진이가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됐다. 동네 소문도 그렇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수진이의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의 부인이었다. 자신도 남편과 수진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수진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증명해 주겠다고 했다. 그 부인은 수진이와 자신의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수진이가 민수와 결혼하면서도 불륜을 계속하겠다고 한 증거도 있었다. 이제야 민수 측에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 수진이의 불륜이 확실히 증명되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거짓 주장들도 반박할 수 있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정순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동네에서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정순이는 기가 막혔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수진이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수진이가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수진이를 사기와 무고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발이었다. 수진이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형사고발을 당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제서야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협상이 시작됐다. 수진이는 위자료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 일부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혼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민수와 정순이는 변호사와 함께 고민했다. 계속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았다. 그리고 정순이의 정신적 고통도 계속될 것이었다. 결국 어느 정도 타협하기로 했다. 수진이에게는 아파트 지분 대신 소에게 합의금만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고발은 유지하기로 했다. 적어도 사기죄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민수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순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이혼이 성사됐다. 민수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소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이혼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심스러워했다. 정순이는 집에서 아들을 돌보며 지냈다. 민수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다. 민수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 수진이에게 속아서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이 후회됐다. 그리고 동네에 안 좋은 소문까지 돌게 한 것이 미안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매일 같이 사과했다. 제가 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정순이는 그런 아들을 위로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다. 이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순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한 번 박힌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시장에 갈 때마다 정순이는 위축됐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됐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걱정됐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다. 집에서만 있으려고 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라도 만나고 오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집에서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하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서 이혼시킨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순자도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 어색해진 것 같았다. 순자가 정순이를 의심했던 것이 상처였다. 오랜 친구마저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팠다. 정순이는 점점 우울해져 갔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컸다. 수진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줬다. 그런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이었다.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급해 보였다. 민수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다고 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민수가 들어줘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만약 안 들어주면 후회할 거라고 협박조로 말했다.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만나보기로 했다. 하지만 녹음기를 준비하고 증인도 데려가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카페였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지만 피로가 역력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민수 오빠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와줘야 해.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민수는 수진이의 연기를 의심했다. 이미 여러 번 속아본 경험이 있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진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불륜 관계였던 그 남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 남자가 수진이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수진이가 자초한 일 아니냐고 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수진이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호소했다. 그 남자가 민수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혼 과정에서 민수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 민수의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수는 이것도 수진이의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미 한 번 고생한 일이라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일단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이랬다.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가 부인에게 들켜서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수진이에게 떠넘기려고 한다고 했다.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입막음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수진이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했다. 민수와의 결혼도 사기였다는 것까지 말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수진이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이미 한 번 고생한 일이라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더 이상 수진이와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협박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자신은 도울 수 없다고 했다. 수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것도 민수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이혼하기 직전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며 그때 생긴 아이라고 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민수는 당황했다. 정말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혼 직전에 화해하려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컸다. 수진이는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보여줬다. 양성 반응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이에게는 다른 남자도 있었으니까.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수진이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의 임신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정말 민수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거실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수진이를 믿을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진실이라면 자신의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정말 임신인지부터 알아야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친자 확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진이에게는 다른 남자도 있었으니까. 확실히 하지 않으면 또 속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병원에 가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미 개인 병원에서 확인했다며 진단서를 보여줬다. 임신 8주라고 되어 있었다. 시기상으로는 민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정순이는 의심스러웠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거짓 진단서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 요즘은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민수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자고 했다. 그리고 친자 확인도 함께 하자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거부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 안 좋다며 핑계를 댔다. 며칠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다. 수진이는 임신을 빌미로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병원비도 달라고 했다. 민수는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수진이를 다시 믿기는 어려웠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아봤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도움이 왔다. 수진이의 불륜 상대 남자의 부인이 연락을 한 것이었다. 자신도 수진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보자고 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이영이었다. 수진이보다 10살 많고 두 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있다고 했다. 영희는 수진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많았다. 수진이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임신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영희에 따르면 수진이는 자신의 남편에게도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다.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지만 한동안 남편을 속였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 수진이가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다. 임신까지 거짓말 소재로 쓰다니.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둘 뻔했다는 게 소름 끼쳤다. 영희는 수진이의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가 있다고 했다. 남편과 수진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그 안에는 수진이가 임신 거짓말을 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것을 공개하면 수진이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었다. 하지만 영희도 조건이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더 이상 수진이와 연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모두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 자신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민수와 정순이는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진이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게 우선이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영희가 수진이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민수와 정순이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따지기로 한 것이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수진이는 영희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왜 여기 있냐며 민수에게 따졌다. 하지만 민수는 모든 걸 정리하자고 말했다. 영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수진이와 자신의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그 중에는 임신 거짓말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 메시지들을 보면 내가 작년에도 임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마. 수진이는 변명하려고 했다. 그건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 임신이라고 우겼다. 하지만 영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내가 어제 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야. 영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민수를 속이기 위해 가짜 임신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돈을 뜯어낼 계획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다. 그래도 민수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겼다. 민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수진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완전히 알았다. 임신까지 거짓말로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다. 정순이도 분노했다. 손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 놓고 거짓말이라니. 수진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수진이는 결국 모든 걸 포기했다. 더 이상 민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했다. 아마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날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는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수진이가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됐다. 수진이 같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했다. 영희도 동참하기로 했다. 자신의 남편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모두 함께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결국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도 그렇게 조언했다. 며칠 후 수진이는 경찰서에 자수했다. 사기와 무고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민수와 정순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다.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민수와 정순이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다. 수진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인생에서 지울 수 있게 됐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정순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시선들이 있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게 미안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평생 자신만을 생각해 주신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한 달 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서울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 새로운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정순이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고향에 가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다. 이미 고향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곳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서울보다 생활비도 덜 들고 공기도 좋잖아요. 민수는 진심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에 지쳐 있었다. 수진이와의 일로 받은 상처도 컸다. 조용한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정순이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준비 기간 동안 모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짐을 정리하고 고향집을 수리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손볼 곳이 많았다. 하지만 함께 하니까 즐거웠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수진이와 결혼한 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손맛도 그리웠고 따뜻한 말씀도 그리웠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다. 예전처럼 다정한 모자 관계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수진이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순자가 찾아왔다. 정순이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다. 오랜 친구가 떠난다니 아쉽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순아 미안해. 순자가 정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어.
그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정순이는 순자를 용서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순자도 많이 미안해했다. 오랜 친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순자는 정순이에게 선물을 준비해 왔다. 직접 담근 김치와 젓갈이었다. 고향에 가서 잘 정착하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가끔은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다. 이사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정순이에게 미안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순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재미있게 지내세요. 저도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살겠어요. 정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든든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향에 도착하자 옛날 이웃들이 반겨줬다. 정순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다. 수진이 같은 사람은 없었다. 민수도 곧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서울보다는 월급이 적었지만 만족했다. 통근 시간도 짧고 스트레스도 덜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다. 정순이는 고향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길렀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냈다. 서울에서의 우울했던 시간이 거짓말 같았다. 특히 동네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즐거웠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많아졌다. 사람들도 정순이를 좋아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뿌듯했다. 예전처럼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때문에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웃음을 되찾았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민수가 직장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다. 인상이 온화하고 점잖아 보였다. 어머니가 소개해 주었다. 민수야, 이분이 우리 옆집에 사시는 박 사장님이야. 정순이가 밝게 말했다. 혼자 사시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셔. 오늘 반찬을 좀 나눠드렸더니 인사하러 오셨어. 박 사장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며 칭찬했다. 혼자 살다 보니 집밥이 그리웠는데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민수는 그 사장이 마음에 들었다. 예의 바르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이 좋았다. 나이도 어머니와 비슷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다. 혹시 어머니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그 후로 박 사장은 종종 집에 들렀다. 정순이가 해준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정순이와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했다.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다. 박 사장은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다.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정순이 같은 분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다. 마치 누나 같다며 좋아했다. 정순이도 박 사장을 좋아했다. 예의 바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서 자꾸 챙기게 됐다. 음식도 해주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머니에게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뻤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누군가를 챙기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박 사장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박 사장이 정순이에게 제안했다. 함께 여행을 가보자고 했다. 동네 경로당에서 주최하는 1박 2일 여행이었다. 혼자 가기는 심심하니 함께 가자고 했다.
정순이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수가 적극적으로 권했다. 어머니도 인생을 즐기실 권리가 있다고 했다. 결국 정순이는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렜다. 박 사장과 함께라서 더욱 즐거울 것 같았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정순이는 한층 밝아져 있었다. 정말 즐거웠다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다. 박 사장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줬는지도 말했다.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가 신기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구나.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좋았다. 박 사장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6개월 후 박 사장이 정순이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며 천천히 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순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나이가 많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정순이는 고민에 빠졌다. 박 사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민수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됐다.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었다. 정순이는 박 사장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좋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고 했다. 민수는 어머니를 응원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박 사장은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했다. 어머니 평생 아버지와 저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오랫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봐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만약 박 사장과 결혼하게 되면 민수는 어떻게 될까? 혼자 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들이 외로워할까봐 걱정됐다. 민수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줬다. 자신은 이제 충분히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했다. 박 사장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라고 격려했다. 드디어 정순이는 박 사장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물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다. 이미 나이가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다. 박 사장은 정순이의 대답을 듣고 정말 기뻤다. 앞으로 정순이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했다.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물론 나이에 맞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데이트였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도 마시고 문화센터도 다녔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순이는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느꼈다. 박 사장이 자신을 여성으로 대해주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했다. 수진이와 달리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민수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뿌듯해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다. 수진이 때문에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사장 덕분에 어머니가 새로운 활력을 얻은 것 같았다. 한 해가 지나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나이가 많아서 오래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봤고 잘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다.
박 사장의 조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그리고 결혼을 막으려고 온갖 방해를 했다. 정순이는 그 조카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박 사장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오해받는다니. 그렇게 생각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했다. 수진이와 비슷하게 오해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박 사장도 조카의 행동에 화가 났다. 정순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부담스러웠다. 정순이는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다. 박 사장의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박 사장이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됐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말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단호했다. 정순이와의 결혼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했다. 조카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했다. 정순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수도 어머니를 설득했다. 박 사장의 진심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굴복할 필요 없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결혼식 날 정순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신부의 미소를 지었다. 박 사장도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다. 민수는 어머니의 결혼식을 보며 감동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수진이 때문에 받은 상처도 치유될 것 같았다. 박 사장의 조카들도 결국 받아들였다. 정순이의 진심을 알게 된 후였다. 그리고 삼촌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다. 뒤늦게나마 축복해줬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정순이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박 사장의 식당 일도 도와주며 바쁘지만 즐거웠다. 손님들이 정순이의 음식 솜씨를 칭찬해줘서 뿌듯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박 사장도 정순이와 함께하는 생활이 행복했다.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과 정순이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독신 생활의 외로움이 사라졌다. 정순이 덕분에 인생이 새로워진 것 같았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심했다. 이제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 사장이라는 좋은 반려자를 만났다. 자신도 이제 마음 놓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몇 달 후 민수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좋은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 여성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수진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다. 수진이 때문에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신중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아졌다. 어느 날 민수는 그 여성을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정순이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받았다. 수진이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 여성도 정순이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정순이는 그 여성이 며느리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되기를 기다렸다. 억지로 재촉하지는 않았다. 민수도 점차 그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 수진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다. 2년 후 민수는 그 여성과 결혼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갖고 한 결혼이었다. 그 여성은 정순이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그리고 박 사장도 아버지처럼 존경했다. 결혼식에는 정순이와 박 사장이 주례를 맡았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그리고 민수의 새로운 출발도 축복받았다. 새로운 며느리는 정순이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고 싶다고 했다. 정순이는 기꺼이 가르쳐 줬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수진이 같은 사람은 다시 생각나지도 않았다. 그때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민수의 새 아내는 임신 소식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정순이는 진짜 손자를 갖게 될 것이었다. 박 사장도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순이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평생 꿈꿔왔던 손자를 품에 안았다. 수진이가 거짓 임신으로 속였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느꼈다. 며느리는 정말 효부였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다. 그리고 아이도 잘 키웠다. 수진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정순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줬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복받았다고 했다. 정순이는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박 사장과의 결혼 생활도 원만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대화로 해결했다. 진정한 황혼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 민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수진이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다. 새로운 아내와 아이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정순이는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다. 인생이 정말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더 큰 행복이 찾아왔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박 사장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좋은 며느리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민수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순이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 됐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서 만족했다. 손자가 커가면서 정순이는 더욱 바빠졌다. 아이를 돌보고 며느리를 도왔다. 그리고 박 사장의 식당 일도 계속했다. 바쁘지만 보람 있는 하루하루였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민수와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있고 박 사장도 아버지 역할을 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다. 정순이는 가끔 수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지금의 행복한 현실이 더 중요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지금의 아내와 아이가 자신의 전부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어느 날 정순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손자에게 물려줄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가르쳐주고 싶었다. 일기에는 수진이 이야기도 포함됐다. 하지만 원망하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썼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고 적었다. 정순이는 이제 진정한 만족을 느꼈다. 평생 바라던 모든 것을 갖게 됐다. 사랑하는 남편과 효자 아들과 좋은 며느리와 귀여운 손자까지.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인생이었다. 박 사장도 정순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혼자였던 외로운 시간들이 모두 추억이 됐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했다. 정순이와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민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보며 감동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다. 손자가 돌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였다. 정순이는 손자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정순이는 하늘의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민수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정순이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다. 수진이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사랑과 진정한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회복된 아들과의 관계까지. 정순이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민수도 어머니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수진이 같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사랑을 배웠다.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지혜였다. 정순이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할 일도 많고 보람도 있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삶이었다. 그렇게 정순이는 자신만의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냈다. 시련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완벽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